자, 165페이지부터 이제 법률행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1번 법률행 해석해서 의의가 나오는데, 법률행 해석이라는 말은 법률행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고요. 조심할 것은 법 해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을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법률의 해석이고, 예를 들면 갑의 의사는 개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요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라는 말이고요. 요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죠?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요,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자 입장이란 말은 결국 요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란 얘기인데,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개집이 됩니다. 물론 둘 중에 원칙은요,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연적 해석은 예입니다. 그럼 언제 자연적 해석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 없다.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갑이 을에게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개집이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개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한 해석을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똑같은 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냐면 개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기 때문에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규범적 해석을 했다는 결과 말한 대로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이게 뭐냐 하면 착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거든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규범적 해석이죠. 조금 살을 좀 바꿔보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을은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하게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을 때 그 의사대로 원하는 바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 결과냐면 자연적 해석이 결과가 된다는 것까지 꼭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165페이지 하단에 1번 규범적 해석이 나오고 의의가 나오고요.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적용 범위는 그냥 원칙이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별말 없으면 규범적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결국은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란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번 자연적 해석에서 의의가 나오고요. 적용 범위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표시 무의 원칙에 원칙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 판례까지 나오는데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쌍방이 팔고 사고자 하는 땅은 갑토지고요.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적어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갑토지를 팔고 사고자 하는데 계약서에 뭐라고요? 을토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원칙적으로는 규범적 해석이니까 을토지인 거고요. 그죠? 매매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뭐죠? 자연적 해석이니까 갑토지인데 이게 매매가 갑토지에 대해 성립하는지 을토지에 대해 성립하는지는 무슨 해석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판례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맨 앞에. 법률행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오른쪽 메뉴이죠. 다시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될 사례고요. 따라서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식이고 이게 뭐죠? 오표시 무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라는 말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하게 되냐면 보충하게 되고요. 이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충적 해석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한다라는 개념도 물론 알아두셔야 되지만 일단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보충적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문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의 기준에서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죠. 일단 해석의 기준으로서 첫 번째 기준은 당사자가 기도한 뭐죠? 목적입니다. 목적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두 번째로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는데요. 여기서 법례 목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의사 표시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다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다면 목적 가지고 해석이 다 끝나게 되는 건데,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 법규를,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례해가지고 상식에 부합하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75페이지 의사표시로 갑니다. 자, 의사표시의 의사를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고요. 2번 의사표시 구성 요소 해가지고 그냥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요 의사를 좀 더 자세하게 되면 효과의사라고 하고, 표시를 우리가 표시행위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표시 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게 표시주의고요. 효과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게 뭐죠? 의사주의입니다. 그럼 이게 다시 무엇으로 통하게 되냐면, 표시주의라는 것은 규범적 해석을 의미할 테니까 이게 뭐죠? 원칙이고요. 의사주의는 결국 자연적 해석을 의미할 테니까 이게 뭐죠?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절충주의고, 다만 뭐가 원칙이냐면 표시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표시주의의 기본 절충주의를 취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다. 탁월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됐는데,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게 뭐죠? 오표시 무효원칙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됩니다. 끝이죠. 이제 바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 178페이지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갑니다. 오늘 하는 진도 나가는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40문제를 민법에서 풀게 되는데, 오늘 하는 것만 한 10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어떠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원칙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정 보시면 107조죠.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 나와 있고 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는 거고요. 요건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알면서 해야 되고요. 4번 왜 거짓말이 있는지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우측에 먼저 판례가 나오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두 가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첫째는 판례가 이해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례가 이해돼야 됩니다. 일단 판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현자가 진적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가 첫 번째 쟁점이죠.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박에 의해서 증언했단 말이죠.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재산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뭐가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판례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좀 잠깐 생각해 보면 강박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할 텐데 이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10년 동안만 취소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추인이 가능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3년 내에만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버렸으면 더 이상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판례들이 나오는 거냐면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년이 지나버려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해서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 법률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되고 이게 작년도 시험에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강박에 의해서 만약에 증여를 했거든요. 증여를 했다면 이건 뭐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증여와 같이 어차피 처음부터 현재의 불균형한 경우에는 뭐가 적용될 수 없어요? 백사조가 적용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본 판례입니다.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줄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해고했다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잘 나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강박을 이유로 강박 때문에 뭘 했습니까? 재산을 증여했는데 이미 제척 기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첫째,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소송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뭐는요?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막 계속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판례도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시험 문제도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네. 예. 예. 그렇죠. 네,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건이냐면 김재규 씨 사건입니다. 김재규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김재규 씨가 합수부에 끌려가 가지고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한다라는 각서를 쓰게 돼요. 합수부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합수부에 끌려가서 뭐 두드려 맞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죠? 미로 짐작건데 뭐 그건 다 밝혀졌어요. 재판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이 김재규 씨의 유가족들이 완전 이제 뭐죠? 거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어떤 상태에 몰리냐면 자기 아버지가 김재규 씨면 그때 당시에는 어디 가서 취업도 못하는 분위기였죠. 거기다가 그죠? 국부를 살해한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전 재산을 국가에다가 헌납을 해버리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된 게 누구냐면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됐어요? 노태우 씨가 됐죠. 다 합수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 때는 이 양반들이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생각도 아예 못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시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명백히 강박에 의해서 재산을 준 거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10년이 지나버렸죠. 그전에 두 정권이 지났으면서 뭐가 지나버렸어요?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요분들의 유가족들이 이제 이 재산을 받기 위해서 재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더니 법원이 뭐죠? 강박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요 자체는 뭐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시 났고요. 두 번째 뭐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으니까 백사적으로 적용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재산을 뭐죠?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마지막으로 진양이 의사표시고 국가도 악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요거는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급할래요. 그러니까 뭐죠? 재산을 국가가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가족들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었거든요. 김계원 씨라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분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그분도 전 재산을 신군부에 다 뺏기게 되는데 그분이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고요. 최근 들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재산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데 국가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재산을 뭐죠? 강취해 갔으니까 뺏어 갔으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해달라고 하냐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국가 측에서 뭘 주장하냐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불법 행위한 건 맞지만 이미 뭐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신의 성실 원칙상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해놓고 나중 와가지고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요. 그래서 김기원 씨에게 국가는 불법 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라고 최근에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재산 자체는 뭐 할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분들 아마 국가를 상대로 불법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우리 수험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국가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도 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또 질문 있어요? 네. 같은 합수부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같은 합수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김영삼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데요. 이 기간이 나중에 또 할 건데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기간입니다. 나중에 하는데 이 제척기간이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소멸시효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요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뭐죠? 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좀 부당한 면이 좀 있긴 합니다. 유가적 입장에서는. 네. 예. 네. 그건 모르죠. 이것도 있고 또 최근에 또 뭐가 있냐면 정수장학회 사건도 있어요. 정수장학회. 정수장학회 사건도 똑같습니다. 그 정수장학회가라는 데가 이게 그 뭐죠? 그 전에 그분들이 영남대학교를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또 MBC 그 사옥 건물 뭐 그다음에 부산 MBC 뭐 해가지고 뭐 1,000억대가 넘더라고 이것도 재산이. 근데 이거를 그죠? 박정희 씨가 또 강압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는데 이 정자가 뭐죠? 박정희 할 때 정자, 숫자는 뭐죠? 유경수 할 때 숫자에서 이렇게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요 재산을 돌려달라 소송인데 이것도 막 대충 한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넘는 재산인데 이것도 이제 뭐예요? 이미 1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니까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걸 주장하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몽둥이 들고 3만 원만 줘. 그러면 강박을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손에 사시미를 들고 있으면 뭐예요?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죠? 무효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요걸 주장해서 완전 박탈된 상태니까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공교롭게도 이게 판결이 언제 나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일 때요. 후보일 때 그 TV 토론회 하는 그 전날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났냐면 강박은 맞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강박은 맞지만 그게
칼을 디미는 것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뭐는 아니냐는 얘기죠. 무효는 아니고 그 재산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다음날 토론을 하니까 그 문재인 씨나 쪽인 그쪽에 누가 질문했어요. 이런 것도 다 강박에 의해서 재산 강취하고 당신 재산 다 불법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박근혜 씨가 그때 뭐라 답변했냐면 어제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강박이 아니라고 판결 내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제가 약간 느꼈어요. 이 양반이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걸 해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강박은 맞다. 강박은 맞다.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 내린 것이지 강박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뭐예요? 강박 자체가 없었다고 법원에서 판결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양반. 뭔 소리냐. 지금 법원이 나의 정당성 인정을 주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 양반이 좀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보니까 좀 지적 수준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고 이게 또 다 뭐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판결이 계속해서 지금도 뭐죠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재판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죠? 다 그냥 불법적 방법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을 막 뺏어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이거 녹화하는데 그런데 다스나 뭐 아니면 BBK나 관련된 것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진짜로 사형시켜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단순한 비리 문제가 아니라 그 300 몇십 명인가요? 그 BBK 투자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그 일반인들의 재산을 뭐죠? 피땀 어린 재산을 착복한 거거든요. 그 완전히 뭐죠? 범죄고 사기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막 그 자기가 어떤 정권을 잡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지. 그것 속에서 어떤 사익을 추구하겠다 뭐 이런 거라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부분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죠?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진양 의사표시는 아니고 또 아까 했던 것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아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강박에서 하겠죠.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뭐죠? 무효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오고 물론 또 나오겠지 이것도. 이거 또 나올 테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효과부터 이제 뭐 가지고 공부해야 되냐면 사례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사례.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 부동산을 있는데요.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주는데 요 증여가 비진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 표시였어요.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하죠? 유효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그때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항상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뭐죠?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여야 된다는 거죠?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원칙이 유효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얘기냐면 추정받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을 스스로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병이 선이이고 무과실에서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을에게 소유권이 없으면 병은 선이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이한 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 푸실 때 조심할 것이 뭐냐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본능적으로 먼저 앞사람을 좀 보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을에게 이미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 상태라면 굳이 병이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고. 을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면 이제는 왜 소유권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을이 소유권이 없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소유권 항상 가질 수가 없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진이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그러면 뭐이면요? 선이면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능적으로 누구부터 쳐다보셔야 돼요? 앞사람부터 쳐다보셔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래서 원칙 나와 있고 예외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적용 범위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뭐하죠? 유효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법상 행위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뭐 시험에 왜 이게 또 이런 판례가 나오냐면 이게 신군부와 관련돼요. 신군부가 또 집권하면서 공무원들을 막 자릅니다. 공무원들을 막 잘라요. 자르는데 이제 뭐냐면 그냥 뭐 지금처럼 무슨 합법적 방법이 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먼저 사표를 내라 해가지고 내가지고 잘라버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주장한 나중에요? 관들 마음이 없이 관뒀으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국가가 그러한 일을 시켰으니까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효다라고 소송을 굉장히 많이 제기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내가 신군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강압에 의해서 뭐죠? 잘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죠? 적용 안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국가에다가 사직서를 내는 행위는 뭐죠? 공법상 행위고 공법상 행위에는 뭐가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국가가 그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항상 뭐죠? 유효하니까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건들이 아주 판례가 많고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1992년도 판례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요새 보면 이제 사법부 막 적폐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뭐 판사들 막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신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벌어지는 사태를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판례들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강압적에 의해서 개인의 그 직장을 자르고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갔다면 당연히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은
국가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언제에서 계속 판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좀 그렇고 이번의 사태는 아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 결론적으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대법관들이 완전히 우병우한테 굴복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댓글 파동할 때 누구죠? 국정원장 누구죠? 권세원이요? 원세원. 지금 원세훈이 2심 법원 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유죄 판결 받아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2심 법원 판사가 좀 약간 깐깐한 사람인가 봐요. 우병우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으로 3심 가니까 우병우가 대법관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차라리 이게 어떤 구조냐면 그러니까 2심 법원을 가고 3심을 가잖아요. 3심을 가는데 3심에서 아무리 원세훈을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려도 이게 되돌아오면 2심 법원에서 유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핑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밝혀진 사항을 보면은 우병우가 원세훈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2심 판사한테 압력을 가했더라고요. 근데 이쪽에서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고 대법원으로 가는데 여기서 압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아무리 대법원에서 우병우 압력 때문에 무죄 판결하도 되돌아오면 얘가 또 뭐 할 거예요? 유죄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죄를 못 때리게 하려고 대법관이 뭘 요구하냐면 전원 합의체에 부의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대법관은 총 15분, 14분이 재판을 하는데 보통 이제 대법원 판결은 3명이 참석을 합니다. 대법관 3명이 부를 구성해서 대법원 판결을 하게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전체 대법관들이 다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뭐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판례 중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 그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면 2심 법원이 그거를 거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3명이 판결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나 못 받으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내리면 모든 대법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죄 판결 내려봤자 무조건 깨질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냈어요. 유죄로 판결하면 이게 다른 법관한테 갈 수가 있잖아요. 3명씩 재판하니까. 그러면 이게 뭐로 될 수 있어요? 유죄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핑퐁이 가능한데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만약에 무죄로 판결해 버리면 이거를 이 사람이 뭐예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유죄로 판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가봤자 뭐 깨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2심 법관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우병우가 대법관한테 전원 합의체 해배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대법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원 합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죄 판결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아가지고 석방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시에서 전원 합의체 해보야 되는데 13명 모두가 한 명도 이 사람이 무죄라고 소수견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보다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을 안 들으니까 전원합의체 해부해가지고 무죄로 확정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대법원장이 정무수석한테 굴복해서 말 따른 것도 저는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대법관들이 반대 의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깨부셔 줘야 되는데 모든 대법관들이 다 무죄하고 찬성을 해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무죄로 풀려났다 또 다시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에 무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으로서는 진짜 이건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치욕.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뭐 앞장서든 안 서든 간에 저는 이 양승태 대법원장도 문제지만 그 밑에 있던 대법관들도 이게 커다란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분들은 다 현직에 지금 현재 다 계세요.
지금 대법원장만 바뀐 거지 대법관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현재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일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을 해요. 누굴 제청해요? 대법관을. 그러면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하면 그거를 뭐죠? 국회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 청문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뭐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청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법원장이니까 대법관들은 다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양반 때문에 대법관을 하고 있다는 이게 은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게 판사 사회가 무슨 대법원장이 뭐라 그러면 쭉 따는 이상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제도부터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임명되는 이 과정부터도 손 봐야 된다. 헌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할 때 뭐 대통령 단임제니 연임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어떻게 임명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뭐죠 논란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저는 뭐 이런 내부적인 일이 막 밝혀지니까 막 아우 쪽팔리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아유 쉬었다 하죠. 쉬었다가 통정어휘 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